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합니다. 자, 여당 복귀로 국회 원구성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스로 원구성이 완료가 됐지만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또 방송사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그 의석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수에서는 이 두 분과 함께 현안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성민 금천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서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민마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이제 정상화 됐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로운 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쓰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지금 뭐 각 상임위마다 전쟁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역사상 이런 국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출발부터 뭐 막말과 조롱이 난무하고 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국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야, 지난번에 그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법사위에서 최상병 관련 입법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걸 놓고 지금 이제 여야가 뭐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를 하고 또 이 법사위원장은 그에 맞서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또 맞제소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맞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이제 법사위 원장을 뭐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의 좀 자충수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냥 의원들끼리 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뭐 윤리위 제소까지 가져가고 이런 거는 그 국면을 장기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는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라 사실 싸우려면 다른 걸로 싸우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뭐 정청래 의원을 향한 뭐 개인적인 공격 아니면 뭐 좀 조롱하거나 뭐 존경하고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꼭 그렇게 필요한 논쟁이거나 필요한 싸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방송사법하고 이 방통위법 개정안이 이제 여당 반발 속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무슨 초등학생 같은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예. 그 이름이 뭐냐 유상범 간사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그게 맞서면서 위원장님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국회가 국민 앞에서 좀 품격 있게 처신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언제적 봤던 풍경이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그 입법 청문회부터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윤리위 제소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힘겨루기예요. 여야가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밀리지 않겠다. 108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당이라 생각하는 국민의힘과 192석 그 막강한 그 야당의 그 힘이 서로 이제 지금 뭐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게 좀 안착이 되겠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도 이제 MBC 사장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을 놓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이 김장겸 사장이 MBC하고 이제 해임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 과방위 회피 의견 제출하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김장겸 의원이 이제 여러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과거 경력을 막 거론하면서 또 한바탕 붙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좀 이제 국민의힘이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분할 때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무리 가방에 배치를 하고 싶었어도 뭐 소송이 전부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MBC와 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1심, 2심 다 이제 좀 김장겸 의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심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피감기관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감시하고 여러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게 과연 맞느냐. 특히 지금 이제 MBC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갖게 되는 거잖아요.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런 권한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이 소송 국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MBC를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권력이 남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김장겸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장겸 의원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없다는 문자 통보 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 의원도 자격도 논의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겨냥했던 이은규 의원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전과 2범, 박민규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노정면 의원은 업무방해로 전과 3범,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또 이것도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민주당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 관계없다고 유권 해석도 내려줬고 또 사실 MBC를 과거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뭐 박문진 이사진부터 시작해서 MBC를 그 민주당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MBC 뭐 사장 문제도 있고 그런 MBC 환경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신이. 예. 피해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어떤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김장겸 의원의 생각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이 전과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우리 국회가 전과 의원들의 전과를 따지면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 의장단에도 과거 재벌 회장집을 털었던 절도 전과자도 있고 예. 또 뭐 지금 뭐 그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뭐 부산 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던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국회에. 국민들이 지금 몰라서 잊혀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쟁이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MBC 관련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국회 안에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당론으로 이제 채택을 한 상황이죠. 왜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통위 체제 자체를 위법적으로 이끌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이 방통위가 원래는 5인 합의체 기구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회의의 개최 아니면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할 때 2인이서 다 의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보면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여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좀 2인이서 결정하고 또는 이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나치다, 위법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YTN 뭐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부당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 정부 여당의 좀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했던 그 보도들을 뭐 제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를 뭐 방치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굉장히 과도하게 과잉 제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방통위가 해왔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지금 이 체제를 뭐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자정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야당이 추천했던 방통위원 임명도 미루시거나 아니면 이 5인 합의체 기구의 취지를 살려서 방통위가 좀 원상복귀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위법한 사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제 5인 체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꾸려와서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탄핵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시점이 이 시점이냐 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예.
핵심은 그거예요. 현 민주당의 우호적인 방송으로 분류되는 MBC 현 사장을 지켜내겠다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것은 MBC 사장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지금 개편이 될 시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결정권을 이제 방통위가 어느 정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그 탄핵의 핵심이고, 정말 이렇게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 야당이 있는가, 정말 저 지구상에 이런 정당이 있는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뭐 위법이다 했는데 뭐 직권남용이라고도 하고 했는데, 이 방통위법에 무슨 그 5인이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3인 체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법이 미비하다면은 법률을 개정해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이 폭거다, 저는 국민에 대한 폭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성만 위원장님은 약간 그런 MBC 지키기 같은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뭐 법 개정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법을 이제 과방에서 통과를 시켰죠. 방통위법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그 방통위법에 보면 이 의결 정족수 자체를 명시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해석상에 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법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과반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4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명기해서 방통위 내에서 어떤 회의를 열거나 의결을 해야 될 때 구체적인 그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만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절차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MBC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계속해서 뭐 민주당의 우호적인 뭐 언론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MBC를 향해서 지나치게 적대적인 건 이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여당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도 보면 특정 프로그램들을 겨냥해서 여당 의원들이 뭐 누구는 패널로 출연을 시키고 누구는 안 시켰다 이런 것들을 뭐 국회에서 지적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전용기에 뭐 특정 그 언론사를 꼭 집어서 태우지 않고, 아니면 도어 스태핑 하다가 감정 상했다고 그거 가지고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이 모든 게 결국 MBC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 때문에 언론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 윤석열 정부부터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상경 특검법도 앞으로 이제 큰 이제 쟁점인데,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나온 한동훈 후보 전 비대위원장이죠. 저희가 당 대표 되면 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 추천 그 부분만 좀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네. 이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실상 최상병 특검을 지금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근데 거기에는 현실적인 저는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이 108석의 의석을 갖고는 192석의 야당의 이 특검 밀어붙이기를 사실상 막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논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상권 분립을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은, 공수처가 아무리 잘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 한들 192석 그 야권이 그걸 잘했다고 동의해 주겠느냐, 특검 안 해도 되겠다고 해 주겠느냐, 어차피 또 특검을 하자고 할 텐데 과연 그것을 막을 현실적인 힘이 있느냐, 이런 고민에서 한동훈 후보가 특검을 수용했던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거나 조국 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건 부당하다. 예? 이 대법원장이 임명한 중립적인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자. 저는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민 최고,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분이잖아요. 네네.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진일보 한 거고 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좀 시일을 늦추더라도 여야 합의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일단은 그 정성호 의원의 발언에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는 평가할 만하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동안 여당은 이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방어를 해왔단 말이에요. 아예 뭐 협상의 틈이나 소통의 틈이 없었던 시점이었는데,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가 최혜병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준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뭐 한동안 안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이번 이제 임시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 시기상 7월 4일이라는 그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그 전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했다고 봐요. 예. 결국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국회로 다시 재표결이 오게 되면 그때는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가 가능하거든요. 21대 국회랑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원 구성이 이제 굉장히 늦어졌는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원내 일당이 의석수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우선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원내 일당의 상임위원장 선점법이라고 할까요? 이걸 내놨거든요. 짧게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선점법을 안 해도 이번 국회에서 이미 다 선점했잖아요. 뭐 굳이 그걸 또 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고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폭거고 망상입니다. 이건 국회라는 게 뭐 다수당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 열 필요가 없죠. 선거 끝나고 그냥 다수당만 가서 4년 동안 하면 되잖아요. 국민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의석수와 관계없이 득표율로 보면은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을 찍지 않은 국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라는 것이 그동안 관례가 항상 이렇게 타협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마지막 순간에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다수당이면 다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러려면은 선거 끝나면 그냥 국회에 없어도 돼요.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야말로 정말 정말 민주주의를 흔드는 그런 어떤 자, 박성민 최고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구성 협상 지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저는 세금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져보자라는 점에서 저는 뭐 취지에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야가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도 일단 사퇴했어요.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파전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좀 뜨거운 그런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대한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지금 TK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대세는 한동훈 후보가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초반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약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방침하고는 차별화된 최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선명하게 내세움으로 해서 그런 것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TK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어떤 코어 조직이라고 할까, 이 전통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원희룡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윤과 한과의 그런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하고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자꾸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K 지역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되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원희룡 후보의 연대 가능성에 우리 모두 불행해질 거다. 박성민 최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이제 이 네. 선거전이라고 해도 모두가 서로 불행해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누가 돼야 되는 거냐? 이제 모두가 불행한 파국으로 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의 뭐 이제 이게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그런지 거의 서로가 서로를 향한 좀 저주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뭐
보면 과거 얘기도 막 꺼내오고 예. 뭐 대통령과 사이 안 좋지 않냐부터 네. 시작해서 뭐 굉장히 좀 뭐 10초 통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서로 좀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세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공격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판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1등 주자를 세게 흔드는 게 나머지 주자들의 이제 숙명 같은 네. 거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아직 변수는 이게 전당대회 룰 자체가 이 민심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이 높지가 않다는 그렇죠. 거예요. 20%밖에 안 그렇죠. 그러니까 꽤 크게 작용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바뀌어가지고 8대2 정도라서 이게 여전히 이 TK에 있는 전통적 지지층 그리고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그 전통 보수층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아니 그리고 강성만 위원장님 그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나머지 후보들은 다 만나줬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2차례 요구도 거부했고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업어주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고 자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 한동훈 후보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게 당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건가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예. 홍준표 시장이 당의 어떤 뭐 여러 요직을 거친 어른이라면은 예. 어떤 후보든지 만나주는 것이 저는 그렇죠.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은 뭐 이 본인도 꿈이 있는데 뭐 이렇게 느닷없이 튀어나온 후보들, 뭐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좌절된 경험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민심에서는 앞서고도 결국 당심에서 져가지고 이 그때도 이렇게 좌절한 경험이 윤석열 있기 후보에게 때문에 빼앗겼죠. 후보를.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한동훈 후보를 잠재적인 또 다음 차기 경쟁자로 좀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하고는 두 분이 태생적으로 또 가깝고요. 홍준표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때 이철우 지사가 아마 그 홍준표 대표 때 그 지방선거 도지사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홍준표, 이철우 이 광역 단체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좀 이 찬바람을 보내는 거 보면 대세는 맞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선대위원장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역설적으로. 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셨고, 애라고 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문재인 정권의 뭐 사냥개부터 예.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강한 표현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쨌든 언론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더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게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대세론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의 동정론도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문전박대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만나러 간다 했는데 안 만나준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터줏대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일종의 동정론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동훈 캠프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안 만나줬다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만나서 밥 먹자는 걸 3번 거절했다. 2번밖에 거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 그렇죠. 뭐 근데 그게 저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서 TK의 우리 전통 보수의 민심이 뭐 한동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것은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거대 야당인 이재명 대표하고 좀 잘 싸워주는 대표를 원하는데 그래도 한동훈이 좀 더 잘 싸우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싸움닭을 원하는데 한동훈이 그래도 싸움닭이 아니겠냐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법무장관 할 때의 그런 어떤 이미지, 모습도 예. 연상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또 다른 이제 경쟁 추정하는 후보들이 그런 어떤 선명성 자꾸 이렇게
뭐 서로 내부의 총질이랄까 내부 다툼만 하지 이재명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예. 과격한 말을 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게 예. 바로 이제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재명과 내가 잘 싸울 수 있다. 다른 후보들도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경선이 진행되면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뭐 차별화와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격해질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이.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이게 뭐 윤석열을 지켜야 되느냐, 한동훈 미래 권력이나 이런 한동훈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런 갈림길의 선거가 또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당심이 80%가 반영이 됩니다. 박성민 지구구. 그렇다 보니까 영남 지역, 그러니까 TK, PK 포함해서 책임당원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선 투표까지 도입했는데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선 투표는 안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무리가 그래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방금 이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잘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든 야든. 예. 근데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만 지금 이제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표라는 그 정치적으로 입지가 상당한 인물, 그러니까 대권에도 나왔었고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전투력도 있는 이런 인물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전략적 판단을 아마 그 당원들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히 뭐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뭘 했고 아니면 대통령과 뭐 친하다 이걸로만 투표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워줄 수 있는, 우리 당에도 좀 전투력 있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당원들 사이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인지도 플러스 전투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그 당원들의 확고한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앞서가고 있고 이제 나경원, 원희룡.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대설을 원희룡 전 장관이 후보가 먼저 꺼냈어요. 그게 좀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두 분은 뭐 서울법대 동기 동창에다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경쟁 관계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이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는 어쨌든 뭐 윤핵관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까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당심에 있어서 조금 나경원 후보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네. 민심은 나경원이 앞서지만 그러나 이 룰 자체가 당심과 민심이 4대 1이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현재 2등 후보라고 보고 3등 후보를 업으면은 결선 투표 가서 어떻게 이 역전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1차에서 끝날 걸로 보는데 사자 구도기 때문에 어쩌면 아슬아슬하게 1차에서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그런 경우를 지금 이 추격자들은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나경원 후보의 선택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과연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을 지지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니면 오히려 한동훈을 지지할지 이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그거 같아요. 이제 전준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이 경선 흥행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맞서겠다는 당내 뭐 한두 분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또 개혁의 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흥행 문제. 일단은 뭐 이게 저도 애매한 게 그 거론되는 분들이 일단 본인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입장도 밝히기 전에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예. 보니까 저도 이게 정말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이게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없는데 이 주변에서 이제 들쑤시는 그런 형국이었던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만약에 정말 이 대표 한 번만 당대표 후보로 나오시게 된다면 이게 원래는 우리가 후보가 여러 명이면 뭐 순회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예. 뭐 지역별로 이렇게 뭐 투개표를 별도로 이렇게 막 다 진행을 하고 할 텐데 그거를 그 방식으로 할 거냐의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찬반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추대로 갈 추대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언론에서 다루는 그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저쪽은 선수가 4명이나 되고 네. 서로 굉장히 강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근데 저희는 그에 비해 상당히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 대회,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 같으니 결국 뭐 차별화할 거는 최고위원 선거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 전대는 뭐 흥행까지는 어렵다고 봐야죠. 뭐 흥행이 목표인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대냐 찬반 투표냐 이 두 가지가 다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추대를 할 경우에는 이른바 이재명 1급 체제라는 측면에서 좀 비판의 소지가 있고, 찬반 투표를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박용진 후보하고 겨뤘을 때 77.7%를 얻었잖아요. 그 몇 퍼센트가 나올지 이것도 고민이라고 해요. 뭐 추대를 하나 찬반 투표를 하나 뭐 도친 개찐 아니겠어요?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어버이 이재명 당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경쟁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뚜렷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쪽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줄 후보, 들러리 서줄 후보를 지금 영입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 앞에 모양새라도 갖추려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정말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국민 앞에서 해야 될 자세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어버이 이재명 당이 돼가지고 자꾸 북한이 떠올라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 근데 뭐 그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뭐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문제보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시즌 2가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 그 시즌 1과는 어떻게 다를 것이냐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당대회가 얼마나 흥행이 되고 뭐 누가 페이스메이커로 나와서 띄워주고 이런 그 물리적인 과정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좀 내용의 문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마 좀 느슨한 생각일 것 같고, 이 시즌2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대표가 됐는데 지난번 대표를 하실 때와는 어떻게 다를 거냐, 뭐 하다못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중도 확장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확고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것보다 대표가 되고 난 뒤가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선거들이 있고 뭐 대선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당대표가 되어서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결국에 모든 책임은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내용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제 당 대표 선거는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 보니까 이것도 약간 총선 경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과연 이렇게 대표는 뭐 민주당이 대표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재명밖에?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이름 글자 그대로 민중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충성 경쟁하기 바쁘고, 이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치열한 경선의 경쟁의 모습이 과거 민주당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이건 어떤 일극 체제, 정말 그 집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여당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거 그 민주화 시절에 민주당이 보여준 그런 어떤 전당대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집이 한번 무너졌으니까 그 집을 다시 이제 짓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뭐 여기에 뭐 벽돌을 놔야 되니 아니다 시멘트부터 발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이제 집을 유지 보수를 하거나 집을 확장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 그 큰 틀 자체를 흔들거나 집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닌 거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뭐 7개인가 지금 길을 건너야 되는데 빨간 신호등이 7개가 있어요. 한 개 정도는 그냥 무단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7개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 이재명 1인 체제를 더욱 번거히 해서 맞서 싸워보자. 그 사법적 리스크에 이런 태도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미 다 기소되고 뭐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뭐 여기서 어떻게 방탄을 하나요? 저는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계속해서 뭐만 하면 민주당이 뭐 어떤 법안을 발의하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상임위를 빨리 가동하면 그것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무조건 다 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좀 그 2조 심판론이라는 그 낡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셔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메시지를 좀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 대표로 돌아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고 그러면 정말 강대강 전선이 펼쳐지겠네요. 그렇죠. 거의 뭐 미니 대선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총선 당시에 검찰 개혁 이거를 특별히 또 강조했던 이 조국 혁신당이 이 검찰 개혁 그 구체적인 법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이런 걸 내놨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씨고요? 일단 최근에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약간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돌풍이 불었고 네. 그래서 선거에서 크게 이겼고 예. 정말 제3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지위를 공고히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원내에서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교섭단체도 아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명성을 보여줄 거냐, 이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그 핵심 지지층들의 니즈를 좀 관통하는 법안을 냈고 굉장히 강경하게 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어떤 선명성에 대한 그 니즈, 그다음에 뭐 지지율 뭐 회복 또는 상승 이런 것들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 4법이라는 게 내용상 보면 엄청나게 그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기존의 그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뭔가 좀 사적 복수에 좀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걸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검찰 개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지구상에 검찰의 그 수사권을 뺏어간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저는 뭐 이건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이게 뭐 맞지 않는 거고요. 결국 조국 당이 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개혁을 자기들 말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다 지금 뭐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잖아요. 지금 뭐 조국은 뭐 내일 모레 뭐 배지가 날아가고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금 뭐 3년형을 선고받았나요? 1심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자기들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이 받았던 그런 어떤 법적인 심판에 대한 어떤 앙심, 사적 보복, 이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지금 자꾸 검찰 정권, 검찰 독재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번 22대 국회 민주당의 검찰 출신이 30명도 넘는 걸로 알아요. 조국 당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뭐 민주당의 검사장급 이상도 6, 7명 되는 것 같고, 민주당이야말로 검찰당입니다. 검찰 출신을, 아니, 율사 출신을 이렇게 많이 영입한.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보고 검찰 독재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모양이 맞지 않다. 자기들이 그렇게 검사 출신들을 많이 데려다 국회에 만들어 놓고 지금 포진하고 있으면서 검찰 독재다, 검찰 개혁하겠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는 정치 검사들이 양산되는 구조를 이제 허물어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뭐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명실상부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그 정권 초기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뭐 여러 부처에 갈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있는데, 뭐 정말 검사의 직무를 한 사람과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검사인데 교육부에 보내가지고 뭐 정책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왜 계속 검찰 인사들만 쓰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검사들은 요직에 기용되고 계속해서 검사들만 회전문 인사를 하고 검사 출신들은 계속해서 기용이 되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게 되면 뭐 야당을 향해서 수사하는 거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야당을 향해서 그만큼 날카로운 칼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여권을 향해서도 저는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보면 뭐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소환 조사 한번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는 맨날 불려다니고 재판 받으러 다니고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되니까 갑자기 검찰 인사가 단행되고 총선 참패 이후에 민정수석실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활용하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게 이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국 혁신당이 이 부분을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보 진영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매개로 운동장을 좀 넓게 쓰자. 그러니까 일종의 좀 정책적, 정치적 연대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포석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검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데 검찰에 대한 불만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예. 원희룡 후보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왜 이 법무부 장관 또 지금 현 검찰총장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추천한 분으로 아는데 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수사 진행도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그 많은 의혹 사건, 울산시장 공작 선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나도록 불만이 오히려 더 많아요.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한 거예요. 검찰 개혁한다고. 이런 현상이 저는 또 벌어진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따로 하고 뭐 기소하는 또 따로 하고 그러면은요. 그럼 기자도요. 취재는 하는 기자 있고 기사 쓰는 기사 따로 있어야 되고요. 의사도요. 진료하는 의사 따로 있고 수술하는 의사 따로 있어야 되고 판사도요. 재판하는 판사 따로 있고 또 선고하는 의사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거 저는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근데 뭐 공수처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최혜병 특검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거 아니세요?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증명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어차피 만들어 놓은 사법 체계니까 일단은 존중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검찰 개혁 주도권을 다투는 것 같습니다. 경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당이 내놓은 안,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은 이제 검사 탄핵 또 이 얘기하고 또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그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 이재명 전 대표 사모님 그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면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근데 뭐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법안들 뭐 의원들이 각자 뭐 내겠다는 뭐 표적 수사 뭐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일단은 개별적인 의원의 법안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뭐 그걸 당론으로 뭐 패키지로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의원들의 좀 자유로운 입법 활동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검사 탄핵이나 대북 송금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지점은 어쨌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이 검사들이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서 증인을 뭐 회유하고 아니면 이 피의자를 뭔가 압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보자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폭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폭로 자체도 기획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이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뭐 이랬잖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탄핵을 한 어떤 정당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 판사와 검사를 탄핵한 이유가 뭐겠어요? 겁박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에 두고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재명 건들면은 가만 안 둘 거야. 192석의 의석을 가지고 저는 이런 정치가 이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개 검사까지 탄핵에 가는 이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탄핵 정치는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됐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 자체가 많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민생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물론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가 결코 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과거에도 뭐 사건을 조작하고 아니면 뭐 유죄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유죄를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검찰 권력의 통제, 민주적인 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더 센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반론도 있었고 그때마다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거나 뭐 민주당이 너무나 뭐 폭주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개혁 4법을 이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다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사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와 뭐 방법의 디테일의 문제인 것이지 필요성에 대해서 뭐 동의가 낮다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정말 충분한 수기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자꾸 이 사법 체계를 분리함으로써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피해, 서민의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것도 네. 신속하게 수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은요, 어떤 수사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뭐 10만 페이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 검사가 10만 페이지의 공소장을 넘기면은 기소 그 검사가 그거 읽어보는데도 한 3년 걸릴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보고 서민이 보는 이런 어떤 사법 체계가 될 텐데 이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실상 검찰을 폐지시키는 거죠. 이런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저는 이 야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이라는 걸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런 법안은 좀 이례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조국혁신당의 법안은 조국혁신당 인사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더 정확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어느 정도의 당론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좀 일관된 그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그리고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문제점들 아니면 검찰을 향해서 지적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 수면 위로 꺼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좀 결기가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여야가 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검찰청, 뭐 경찰청 다 없애버리면 범죄가 없어지는 거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그 댓글 같은 걸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없애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고 권력을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수사 기능이 다 분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쪼개버리고 분산시키고 그 효율은 그만큼 떨어질 거고요. 이 무슨 그 진술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공수처가 수사해야죠, 검찰을. 근데 그게 그런 게 확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말을 만들어서 자꾸 검찰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검찰 없고 경찰 없다면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누가 도둑놈을 잡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저지르는 범죄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민주당이 지금 경찰 없애자, 검찰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토론은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못다한 말씀 한 30초씩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강성만 위원장님. 네, 저는 여야가 이렇게 극한 대결로 초반부터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은 경쟁대로 하되 협력할 것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국회,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고요. 다수의 힘만 가지고 국회를 밀어붙이고 폭거를 자행하는 일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도 방법이 없으니까 거부권밖에 행사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그만큼 또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네, 저는 정부 여당이 국민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또는 남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이제 유리하고 편한 일이 아니면 무조건 뭐 민주당이 폭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민주당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국민의 공복이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